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요일입니다. 3월 6일이고요. 네, 3월 6일 일요일, 특공개미 야간 침투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쉬고 계실 텐데, 갑자기 또, 야간 침투훈련을 소집해서, 부랴부랴 방송도 들어오셨어요. 네. 편히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라 본의 아니게 긴급 소집을 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일단은 시장이 그죠? 좀 분위기가 또 안 좋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 이슈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리고 마침 우리 증시도 금요일 날 조정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까지도 또 조정을 받았으니 1.6% 빠졌죠. 나스닥이. 다우는 얼마 안 빠졌어요. 0.5%. S&P도 한 0.8%. 네, 얼마 안 빠졌어요. 다른 애들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뭐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가 다 하락 마감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요. 독일은 지금 4.4% 급락을 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낙제이긴 하지만 독일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분위기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테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말고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이슈들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겠죠.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가 될 것인지 그런 거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다들 좋아요부터 우리 좋아요부터 꼭 눌러줍니다. 지금 입장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좋아요부터 꼭 눌러주세요.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은요, 알람 설정. 이 알람 설정을 하셔야 오늘같이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을 제가 열었을 적에 바로 입장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주 영상 같은 것도 제가 갑자기 확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알람 설정하시는 방법은 쉽습니다. 구독 중이면은 이렇게 버튼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종 모양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검정색으로 세팅해 놓으시면은 이게 이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황 및 투자 전략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빠질까?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갑니다. 자신있게 매수하십시오. 이런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싶었으나 이번 주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빠진다고 해도 뭐 급락을 하느냐 가볍게 빠지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은 이슈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처음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을 때 지난 2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월 24일이었었죠. 그죠? 이날입니다. 이날. 우리 증시가 3% 빠졌을 때 요때. 그죠? 요때가 이제 러시아가 드디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러시아가 다시 훈련 끝내고 돌아간다 뭐 이런 뉴스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 뉴스였던 거죠. 그걸로 이제 안심을 시키더니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날 전쟁 쳐들어갔을 때 제가 결국에는 매수 기회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남아있고 무료 카톡방
리딩 내역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석해드렸던 내용이 그거였었죠. 그동안에 전쟁을 할 것처럼 계속 할까 말까 계속 이제 시장에 어떤 불안감을 키우다가 결국에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께 비유를 했었던 게 뭐냐, 이게 어디 있었냐면 24일이었나? 자, 25일이었나?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가 그때 캡처해놓은 게 있을 텐데, 그냥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자자자자,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네, 제가 그날 24일날 우리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때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화면 보이시죠? 다들 두려우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적 발표 전까지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를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이제 정보가 이미 퍼졌어요. 다들 뭐 업황도 안 좋았다 보니까 다들 이 종목이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외국인도 기관도 미리 매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미리 빠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빠졌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반등이 확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반등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더 급락을 하기는커녕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확실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러시아가 쳐들어갔을 때에 이런 코멘트를 해드렸거든요. 물론 전쟁 이슈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나왔잖아요. 바이든도 뭐 며칠날 러시아가 쳐들어갈 거다 하면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었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라고 제가 오후에 딱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4일 연속 올라갔죠. 그죠, 여러분들? 적중했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됐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예상하기로는 사실 처음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러시아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국방력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되죠. 러시아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좀 너무 슬프고 참 가슴 아픈 이슈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시장의 안정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빨리 전쟁이 끝나는, 즉 러시아가 최대한 빨리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이제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어요. 그 미국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을 했고 여기서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나토가 지금 개입을 못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나토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핵전쟁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푸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를 이미 했고요. 네. 전쟁 사이즈가 완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미국도 나토도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방을 하는 이유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우크라이나를 버티게 해주는 제블린, 네, 성스러운 제블린이라고도 불린다 그러죠. 요게 이제 보시면은 군사력 22위에 불과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잠깐만요, 여기 자꾸만 광고가, 쓸데없는 광고가 자꾸만 이게 뜨고 있는데 지우겠습니다. 네.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들이 속속 지원받고 있다. 군사력 2위
예,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비밀병기 제블린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차라든지 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미사일들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놈들이 러시아도 당황한 거죠. 걔네들에서 자신이 있었던 부대가 이 제블린이라는 어떤 미사일에 의해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전쟁이 시간을 제법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 빨리 끝나야 좋은 건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거기 농산물 다들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그 뭐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또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래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또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7일날 러시아와 3차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1차, 2차 협상은 지난 2월 28일과 3월 3일에 벨라루스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은 시장은 올랐어요. 자, 보시면 2월 28일 날 나오죠. 자, 보십시다. 보시면 2월 28일 날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증시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그죠? 네, 올랐습니다. 분명히. 근데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일로 볼까요? 3월 3일 보시게 되면 어떻겠어요? 역시나 올랐죠. 그죠? 올랐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회담 내용 자체가 이렇게 크게 뭐 기대할 게 없었다 보니까 되게 뭐 좋았던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다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무작정 빠지기보다는 일단은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 사실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담이요, 여러분들 완전 극단적인 상황으로 진행됐다면,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됐었다면 굳이 2차, 3차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뭔가 여지가 있으니까 계속 2차, 3차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원하는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야, 전쟁 그만하자. 너희 왜 그러니? 하는 것이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너희 내놔라. 우리가 원하는 지역 있지? 돈바스 내놓고, 정확하게 푸틴의 속내는 모르겠으나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양측에서 서로 뭐 조율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튼 3차 회담을 잡았다는 것 자체는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살짝 생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일단 당장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일단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개파가 출발하겠습니다만은 요게 있어서 기술적 너무나 많이 극단적으로 많이 빠지는 일은 일단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월요일은 당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푸틴을 보게 되면 좀 너무나 속상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18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었죠. 일반 이제 민간인들을 대피시켜 주자고 잠깐 휴전하자 그랬었는데 결국엔 그것도 안 지켜졌어요. 예, 서로 계속 견제하고 싸우느라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대피도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결국 푸틴은 그래요.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막 다 잡아 가두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외신 보니까. 애초에 뭐 지금 언론도 이미 장악을 했고요. 러시아에서 장악을 했고,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잡아 가두고 있어요. 지금 난리 났죠. 예.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더더욱더 러시아 내의 여론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물러나면, 여러분 같으면 물러나겠습니까? 애초에 뭐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겠지만은 푸틴이 이렇게 전쟁을 크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된 상황에서 여기서 순순히 물러나겠냐고. 그죠? 뭔가 얻는 거 없이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푸틴은.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려면 우크라이나가 일단 뭔가를 줘야 돼. 그죠? 그 러시아가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됩니다.
러시아가 크게 대표적으로 원하는 건 딱 그 두 가지 있잖아요. 너희 나토 가입하지 마. 나토가 계속 지금 러시아 쪽으로 이제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너마저 나토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거죠. 나토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돈바스 지정된 나라 뭐 이런 거지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외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얻는 게 없이는 절대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또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난다. 그 이스라엘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죠? 그쪽으로 이민 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조금 이제 약간 좀 그나마 좀 친했었던 그런 그 양국의 관계가 좀 괜찮은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푸틴을 좀 달래보려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올지 모르겠으나 좀 잘 좀 푸틴이 설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토가 개입하면 전면전이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토가 우크라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의미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 금지 구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즉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비행기를 못 띄워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의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들어왔다. 영공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토군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명분이. 그래서 젤렌스키가 계속 이 그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토는 끝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반발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젤렌스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나토 쪽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나토가 이렇게 해버리면 푸틴 입장에서 어때요? 야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전쟁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로 한정되지만은 나중에는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또 붙을 수 있는 거죠.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전쟁이 규모가 더 커지는 것만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토도 쉽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못해요. 나토군도 미국군도 우크라이나에 이제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뒤에서 독일도 마찬가지 뒤에서 열심히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대주고 여러 가지 뭐 군수물자 대주고 있고 식량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돈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주식을 떠나서 진심으로 빨리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막 전쟁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특히나 애기들 아직 몇 살 대준하는 그런 애기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기 아빠로서 저 와이프는 심지어 눈물도 흘리더라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진짜. 애기들이 막 죽어가는 사진들 피 흘리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인터넷에. 너무 속상하더라고 진짜. 푸틴을 보면은 진짜 쌍욕이 나옵니다. 지금 방송이니까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거.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경기 침체 가능성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1월 달부터 시작된 폭락장이 왜 폭락장이 시작이 됐는지 다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맞죠? 작년 한참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 잡힐 거다. 여기서 더 심해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 결국에는 예상이 빗나갔죠. 그죠?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갔어요. 물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ED도 당황한 거죠. 적절하게 사실 뭐 지금에 와서 한 얘기지만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들어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일이 심각해지기 전에. 근데 이제 사실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금리 인상을 서두르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그게 이제 작년 12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월 초부터 그 공개가 되면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시장 참여자들은 FED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대충 뭐 이런 뉘앙스면은 내년 빨라도 2022년 6월부터 금리 인상 하겠구나. 근데 이제 의사록이 공개된 거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22년 3월 얘기도 나오고, 그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금리 인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양적 긴축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월 달에 보통은 이제 금리를 올릴 적에는 25bp, 그러니까 제로 금리라고 하면은 0에서 0.25예요. 여기서 이제 25bp를 올리게 되면은 0.25에서 0.5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뜻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야 50bp, 그죠? 50bp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시장은 깜짝 놀랐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양적 긴축,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연준이 막 국채라든지 모기지 채권 같은 거 사면서 이제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또 유동성을 푸는 거죠. 늘려 나가는 거죠. 테이퍼링 같은 건 뭐예요? 테이퍼링은 돈을 풀기는 푸는데 처음에는 이만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돈을 한 달에 10,000원씩 줬어, 내 아들한테. 계속 10,000원씩 주다가 이제는 야 용돈 줄긴 주는데 너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9,000원으로 줄일게, 그 다음에 8,000원으로 줄일게. 점점 어때요? 돈을 푸는 규모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게 테이퍼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양적 긴축은 뭐냐? QT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는 QE고 양적 긴축은 QT라고 하죠. QT. 뭔가 좀 귀엽죠? QT하죠. 자, 양적 긴축은 뭐냐면 시중의 자금을 이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걔네가 사들였었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이제는 시장에다가 다시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시장에 넘쳐나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양적 긴축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순서가 여러분들 금리,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갔다가 제로 금리를 가다가 테이퍼링을 해요. 테이퍼링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 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양적 긴축을 하는 그런 그 스텝을 밟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너무나 갑작스럽게 한 번에 다 진행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그냥 미쳐서 발작을 일으켜 버린 거거든요. 예.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트리거는 뭐다?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아직 안 잡혔죠. 그죠?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잠깐 차트 보시면은 CPI 잠깐 볼게요. 자, CPI를 보자. 자, 보시면은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보이죠? 네. 자, 엄청나죠? 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CPI.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코로나 때고요. 그 이후에 돈을 풀면서 지금 6%가 뭐야? 7%.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측이 이제 컨센서스죠? 예상치. 이때도 제가 그때 그 발표하기 전에 아마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이것도 적중했어 그때.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쨌거나 시장의 컨센서스가 항상 있는데 이것보다 적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1년 내에 봤을 때 항상 많이 나왔죠. 아니면 이제 가끔씩 부합하거나. 이번에도 아마 저는 글쎄요, 지금 예상치가 불안한 게 뭐냐면 예상치가 7.9예요 그쵸? 이거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순서상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차례죠. 그쵸 여러분? 예. 이번 시작하는 주에 나옵니다 이제. 예. 정확하게는 저기 3월 10일,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0일 10시 30분에 나오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컨센서스가 7.9%예요. 이번에 8% 아마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3월 달에 나오는 지표가 2월 달 거거든요. 2월 내용이에요. 2월 달에 조사된 게 3월 달에 나오는 거라고. 근데 2월 달에 어땠어?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지금 보시면은 국제유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국제유가 차트 잠깐 어디냐?
어딨지? 내 캡처 해놨는데 캡처 안 해놨나? 캡처 안 해놨구나. 우적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2월달에도 계속 올랐어요. 2월달에도 여기 보시면 월봉 차트 보여드리면 자, 예. 이게 먼슬리 차트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3월이잖아. 3월 달에 지금 완전 급등 나왔는데 이게 2월이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계속 시장을 누르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지금 보시면은 CPI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지, 예, 적게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적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게 8%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8%. 이때까지 보면 보통 이제 컨센서스를 한 0.1% 아니면 뭐 0.4%, 그죠? 0.2%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글쎄 아무튼 8.2, 3%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CPI가 또 컨센 대비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까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까요? 부담 안 하겠죠? 당연히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맞죠? 네. 실제로 이 그 CPI가 발표됐던 날 증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볼까요, 여러분들? 자, 2월 10일에 발표됐었죠? 2월 10일에 그때도 그때 아마 우리 유로방에서 그 인버스 매수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다음날 시장 끝나 나왔었지. 자, 봐요. 2월 10일에 우리 빠졌죠? 2월 10일날 CPI 발표됐거든. 그러니까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저녁에 CPI 나온 거예요. 근데 컨센 대비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우리 유로방 그때 인버스 매수를 먹었어요. 그날 끝나 나왔잖아. 근데 그때 미국도 보시게 되면은, 미국도 이날이에요, 이날. 미국이. 나스닥 보시게 되면, 이날입니다. 빠졌잖아요. 맞죠? 이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물가가 CPI가 높게 나오면, 그건 악재로 작용을 해요. 악재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주는 언제 나온다고요, 여러분? 3월 10일 날 나와요. 3월 10일 날. 이제 내일부터 3월 7일이죠. 3월 10일까지 어떻게 되겠어? 야,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겠지. 아무래도. 야, 이번에 CPI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래? 방금 말씀드렸잖아. 이때까지 컨센서스 대비 항상 높게 나왔을 뿐더러 이번엔 무려 심지어 컨센서스가 7.9입니다. 지금 7.9입니다. 지금. 예. 3월 10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곧 뭐예요? 긴축. 네,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대충 지금 그 분위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감이 잡히십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알고 있다라면, 야, 이번 주 CPI 발표되니까, CPI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지.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수익 나는 거 좀 팔고, 이럴 때 지수만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올라갔잖아. 914까지 갔잖아. 제가 저항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1차 저항 때 914, 915다 딱 갔잖아 지금. 그죠? 수익 났을 때 제가 말씀도 수익도 많이 드렸으니까 최근에 수익 난 거 좀 팔아주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유료방처럼 인버스를 산다라든지 리스크 관리 좀 뒀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자, 아무튼 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빨리 이게 좀 언제 잡힐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전쟁 관련해서 만약에 3차 협상이 성공했다, 뭐 좋은 얘기가 나왔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좋은 말 오가면서 예쁘게 끝났다 그러면은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겠으나, 그건 사실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신이 아닌 이상. 네, 일단 좀 조심하자. 이번 주는 물가 지표가 3월 10일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3월 10일 CPI 발표 예정이다. 현재 컨센서스는 7.9%. 컨센 상회할 가능성 농후. 네.
요거는 참고 이제 YOY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네.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렸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미리 주가가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CPI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3월 10일 날. 주가가 그때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명분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근데 내일은 어떻다고요? 내일은 어쨌거나 회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살짝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답 나왔네, 그죠? 내일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충 느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침에 반등이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때라도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거든요. 0에 수렴한다. 혹은 0 밑으로 떨어진다. 즉 마이너스가 난다. 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기. 네. 그죠, 우리 밍밍님, 팜. 그죠? 이 미음 디귿은 뭐야? 매도. 그죠, 매도.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이게 뭐냐?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야 돼요. 플러스. 계속 플러스가 유지가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네. 왜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10년물 금리가 높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2년물보다 10년물 금리가 높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높아야 돼요. 당연히. 왜 높아야 될까요? 이유 아시는 분? 왜 높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데 돈을 넣는데 2년짜리야. 2년 만기짜리야. 2년 만기짜리에다가 만약에 10억을 넣었어요. 10억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자를 만약에 10%를 준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년짜리 상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10년짜리 상품에 만약에 10% 준다고 하면 여러분 넣겠습니까? 2년짜리에 10%를 주는데 10년짜리에도 10%를 준대.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넣겠어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넣지 않겠어요? 그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갑자기 뭐 국가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전세계 경제가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금융위기가 또 닥칠 수 있는 거고, 모르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떤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기가 긴 채권은 당연히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이란 동일한 금리로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2년물짜리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중앙은행 있잖아요. 그러니까 FED 같은 중앙은행의 각 나라들별로 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단기 금리가 2년물 국채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앞뒀으니까. 그쵸, 여러분? 네. 근데 장기 국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장기 금리는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어떤 당장 눈앞의 어떤 그것보다는, 상황보다는 먼 미래, 예, 멀리 내다봤을 때
먼 미래의 경기라든지 또 물가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멀리 봤을 때의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봐.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본다.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많게 되면은 장기 금리는 하락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라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향후 1-2년 전후로 해서 경기재 침체가 나타난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정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과거 다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음영 보이시죠? 요거 이게 뭐냐면 경제 위축 시점입니다. 여기 이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될 것이고 이때는 코로나. 근데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자 과거에 80년대 이때 보시면 마이너스죠. 이미 뭐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이때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그죠?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죠. 이때 계속 마이너스 유지되죠. 그러다가 글로벌 경제 침체기를 맞습니다. 80년 초반에. 그 다음에 반등은 했는데 반등했다가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그랬더니 82년 3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또 경제 침체, 글로벌 경제 침체. 그 다음에 이제 또 90년도 좀 안 돼서 87년 88년도에 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경제 침체. 자, 2000년도 초반에서 또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경제 침체. 자, 제가 경제 침체기라고 말씀드릴 때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빠지겠죠. 네. 좋지 않았겠죠. 퍼포먼스가 당연히 안 좋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이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때 2005년, 2006년도죠. 2006년도 이때 2007년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어요. 했더니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나면은 꼭 1년 내지는 2년 1-2년 전후로 해가지고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 내지는 경제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는 19년도에 정말 살짝 왔었거든요. 19년도에 이거는 진짜로 신기한 거긴 한데 19년도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살짝 마이너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정말 신기하죠.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글로벌 경제, 실물 경제가 완전 박살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8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쨌거나 100%예요. 100%. 이게 마이너스로 접어들면 1-2년 전후로 해가지고 경제 침체가 닥친다. 자, 지금 그러면 지금처럼 물가가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경제 침체가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뭐 지금 당장이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가 위축이 되면 제가 예전부터 이 야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증시가 완전 폭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서 다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거기서 경제까지 위축이 돼.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가 올라가요? 비용. 그죠? 비용이 엄청 올라가요. 원재료 값이 상승한다 그 말이에요. 네. 뭐 물건을 만드는데도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맞죠?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기업의 실적 상황들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경제 상황이 좋고 업황도 좋고 할 적에는 사람도 많이 뽑아요. 고용 창출이 일어나죠. 근데 기업의 상황이 안 좋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마저도 더 정리해고를 시켜버리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용시장이 안 좋아져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맞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게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써야 기업들도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선순환이 되는 건데 기업이 원자재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인원 감축을 하고 뭔가 어떤 이런 그 뭐예요? 구조조정을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가게의 어떤 소비도 위축시켜 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돈이 돌아 안 돌아? 안 돌잖아. 그럼 경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10%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죠? 당연한 거죠. 자, 물가가 올라갔어. 물가가 10% 올랐어. 근데 임금은 만약에 7%밖에 안 올라. 그러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린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그잖아요. 이것도 비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할 적에 물가 상승률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 고려합니까? 기업의 상황도 고려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진짜 되게 이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맞죠? 예. 물론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어요. 원자재에 따른 작년부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글로벌 물류 대란이 있었었죠. 그죠? 물류 대란. 여기에 그 코로나가 한 몫을 했습니다. 물류 대란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제 그 친구놈이 남대문이랑 강남에서 와인샵을 해요. 예, 와인 장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8시쯤이었나? 전 한참 꿈나라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하니까 제주도 왔대. 업무차 제주도 잠깐 들렸대.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자 그랬는데 제가 좋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저도 제주도에 오고 나서 친구들을 거의 못 봤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 좋아 나는 좋아 땡큐 그랬거든. 근데 그랬다가 와이프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제정신이냐. 코로나가 제주도에도 몇천 명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걔는 또 이제 서울에서 온 거고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위험하잖아. 저는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지. 그래서 오케이 했다가 와이프한테 바로 욕 먹었어.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야 미안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전화했으니까는 막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 하는데 와인샵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사업은 잘 되냐 했더니만 뭐 잘 팔린대요. 술은 코로나 이후로 술 먹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늘었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장사는 잘 되는데 문제는 안 들어온대요 술이. 이 물류 대란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걔는 또 이제 남대문 쪽에 있으니까 뭐 술 말고도 주변에 다른 거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도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 팔고 싶어도 안 들어온대요 잘.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지금 물류 대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인 거예요. 코로나가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물류 대란이 큰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즉 그 말은 뭐냐? 코로나가 완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뭐 그 방역 패스 해제하고 서서히 보면은 미국도 아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4만 명? 그죠? 미국도 확진자가 확 줄어들었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뭐 10만 명 이상씩 나오는데 부럽더라고요. 미국은 이미 그 피크아웃 찍었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답답해요. 이거 보면 진짜 2년 전에는 우리나라 막 방역 1등이다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완전 거꾸로 됐지. 이게 지금 현재 현황인데 미국은 피크아웃 찍었어요. 이때 지난 이제 1월 달에 그때부터 점점 어때요? 감소하고 있는 흐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언제가 정점일지 모르겠어요. 20만 명, 25만 명까지 넘어갔었는데 답답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해결돼야 돼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 물류 대란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죠? 누가 알겠냐고.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그죠? 이게 지금 저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0.24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0.5, 0.6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1개월도 안 돼서 벌써 0.24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장 경제 침체가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뭘 알고 있어? 과거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제로, 역전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야, 조만간 경제 침체가 오더라. 즉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명분이 생기더라. 이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잘 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이번 주에 3월 10일 날 뭐 나와? CPI 발표돼. 그리고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0.24야.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제로예요. 일단은 요거 하나만으로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 뉴스 하나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폭락이에요. 그죠? 조정 명분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떠도 이 뉴스 하나만 떠도요. 네, 시장은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빠지면 사야 돼. 왜? 이게 마이너스 났다고 해가지고 경제 침체가 당장 아니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나면은 향후 1, 2년 전후로 나타나요. 경제 침체가 1, 2년 전후로. 그잖아요. 예. 당장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빌미로 빼면 사는 거야.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조정의 빌미가 많습니다. 뭐뭐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죠. 거기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거기다 장단기 금리차까지 지금 쭉쭉쭉 밀리고 있잖아요. 내관, 그죠? 네. 무시무시한 이런 잠재적 악재들이 시장에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때요? 투자 심리가 어떻게 돼?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한동안 우리 유료엔님들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인버스 달고 살아야 된다. 인버스. 우리 유료방 지난 2월달에도 인버스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고 많이 먹었고 계속 단타 치면서 인버스로 주식 샀다가 인버스 샀다가 인버스 수익 실현하고 주식 사고 여러 번 했었었지. 그때 회원수 많이 늘었어. 인버스 리딩하는 인버스 추천해가지고 수익 내는 전문가가 사실 거의 없거든. 2월달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맞죠? 2월달 장이 안 좋았어요. 1월달보다는 좋았지. 하지만 2월달도 결코 쉽지 않았거든. 왜? 올라갔다가 토해내고 올라갔다가 또 토해내고 그랬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좋을 수 없었었는데 우리 유료방은 2월달에 수익 되게 좋았잖아. 원금 대비 20% 이상 버신 분들 계세요. 2월달에 1월 대비 1월 대비 엄청 올라갔어. 지수는 사실 1월달 대비 거의 안 올라갔어요. 2월 말 기준 봤을 때 1월 대비 거의 안 올라갔는데 우리 유료님들은 1월달은 우리도 마이너스 났는데 1월 대비는 2월달에 엄청 벌었어요. 적게 버신 분이요 10몇 프로 1월 대비 그죠? 많이 버신 분들이 20% 30% 40% 이상도 있던데 계좌 그 수익률 올려주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시장의 고점을 잘 잡아냈고 또 저점도 잘 잡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지수는 얼마 안 올랐잖아. 그죠? 지수는 얼마 안 올랐잖아요. 우리 유료방 수익률이 왜 좋았냐면은 주력주. 제가 그랬거든. 지수 반등 나올 때 이런 섹터 간다. 여기 비중 실어야 된다. 2월달에 다들 투자하기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할 때 우리 유료방은 비중을 더 실었어요. 조정받았을 때 그죠? 엔터 섹터, 엔터, 하이브, SM, JYP 그리고 게임주,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가 그 뭐야 펄어비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아프리카 TV 뭐 이런 애들 2월달에 다 센 반응 한번 다 나왔잖아요, 그죠? 3월달까지 해서 시장도 맞췄지만은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도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2월달에 대박 수익이 난 거야. 3월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지? 지금 시황 설명하다 갑자기 수익률 자랑해.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흥분했어.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아무튼 시장에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살아나요. 좋지 않은 시장이라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이거 장단기 금리차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하이힐드를 보자.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하이힐드가 뭐죠? 하이힐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이힐드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초보자분들은 아마 다들 처음 들으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하이힐드라는 것 자체 뜻이 뭐냐면 이게 고수익 하이힐드가
고수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하이 일드라 함은 뭐냐면 신용도가 구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을 하는 채권이에요. 회사채 발행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일반 사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은 뭐 유상증자도 있을 것이고 사채,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법도 있잖아요. 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들어보셨죠? 전환사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뭐 그런 비슷한 종류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만큼 어때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신용평가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삐삐 아마 그 이하일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이렇게 낮은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 좀 마실게요. 이것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차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랑 비교하시냐면 신용도가 낮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크본드라고 하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그래 발행하는 어떤 채권 그거랑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정크본드랑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안전자산 중에 대표적인 안전자산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국채. 그래서 이 정크본드와 미국의 국채 이 수익률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적어드릴게요. 또 모르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정크본드와 미 국채 수익률 차이 차이 알겠죠? 정크본드와 미국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외우세요. 상식이야 상식 이거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알고 있으면은 주변 지인분들한테 막 야 하이힐드 스프레드 알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말하면 주변에서 와, 그래? 그럼 괜히 어깨에 또 힘 들어가잖아,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막 장단기 금리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그래? 그죠?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차이. 네. 일반적으로 10년물 금리가 더 높음. 당연한 거죠. 자, 아무튼 요건데, 자, 신용등급이 안 좋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과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미국채 수익률,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게 높아야 돼요? 당연히 정크본드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 상황이 안 좋아.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은 정크본드가 잘 팔려 안 팔려? 여러분 이 안 그래도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어디로 돈이 쏠립니까? 자, 정크본드입니까? 미국채입니까? 자, 이거 1번, 이거 2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은 1번으로 쏠릴까요? 2번으로 쏠릴까요? 당연히 2번으로 쏠립니다. 맞죠? 그러면 정크본드의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 미국채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기대 수익률은.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올라가 떨어져?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쉽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막 처음 듣는 영어가 나오고 처음 듣는 경제 용어가 나왔을 때 바짝 얼어버리는 분들 계시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기본 상식이에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아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위험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는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봤을 적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맞죠? 아직까지 요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까지 쭉쭉쭉 치고 올라간 상황이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나마 요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다행스러운 것은 고용시장은 신규 실업순환 청구 건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잠깐 보시면 이거 이제 일주일마다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차트 보여드릴게요.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에요. 맞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을 잘라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얘도 비슷한 겁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자,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발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되게 쉬운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는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다는 거죠. 단기간에.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용시장에는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고용 보려면 뭘 보셔야 돼요? 실업률 보셔야죠. 실업률도 괜찮아요. 실업률도 최근에 나온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실업률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너무 쫄지 마요. 지금 아직 괜찮아. 경제 침체 아니야. 제가 또 막 안 좋은 얘기 하니까는 다들 두려워가지고 겁먹은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실업률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월 4일날 발표가 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실업률. 네, 보시면은 어때요? 1년 거 1년 거. 최근 1년 거. 아직까지는 괜찮죠? 네, 실업률이 높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실업률이 낮으면은 아직은 괜찮구나. 아직은 괜찮은 거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은 아직은 뭐 좀 그나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들 이해되셨죠? 네.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어디였어? 자, 지난주에 보시면 잠깐만요. 오늘이 3월 5일인가요? 3월 6일이죠 이제. 3월 6일이고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난 2월 4일날 한번 나왔었거든요. 2월 4일날. 요것도 실업률 나올 거예요. 실업률이 나왔었고 이벤트 잠깐 보면은 날짜가 언제지? 자, 1월 7일 한번 나왔었고 1월 7일 한번 나왔었고 이게 그리고 2월 4일날 한번 나왔었고 3월 4일날 자 최근 거 이게 최근 거구나. 저거 최근 거 아니었었어. 자 이거 최근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 거예요. 맞아. 큰 차이 없어요. 네. 이거 최근 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구나. 맞네. 그죠? 요거 아직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지금 아직 우리가 봤을 때 괜찮다. 예.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여기 보시면은 자 컨센서스가요 3.9였어요. 3.8로 나왔었죠. 그죠? 네. 실업률은 낮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뭐 대충 요 정도 이슈라든지 뭐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는 차트 수급 및 차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빠졌죠? 자 제가 이거 이제 이게 금요일 밤일 겁니다. 금요일 밤에 제가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아니다. 요거는 제가 오전이구나. 이건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4에서 1.6% 정도 빠질 것 같다 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몇 프로? 마이너스 1.66 마감했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뭐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까지도 이렇게 막 저점 같은 거 맞추고 심지어 등락률까지도 맞춰. 네.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한 또 회원님들의 기대치도 높아져. 기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감도 커지는 법이죠. 저 그게 조금 약간 걱정이 돼. 2월달에 너무 신들린 그런 예상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2월달에 너무
너무 잘 맞춰가지고 고점 저점 너무 잘 맞춰가지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러다가 한번 틀리면 어떻게 되나 두렵더라고. 나중에 혹시 틀리더라도 또 욕하거나 악성 댓글 달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매너 있게.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은 얼마 전까지 유료방에서 비중 강력하게 매수했었던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자이언트 스텝, 아프리카TV 이런 애들, 소위 말하는 주력주들이죠. 비중 많이 실은 주력주들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최고점 부분에서 전량 차익실을 했다라는 거. 즉 지수의 상승, 제가 그랬잖아요. 저 지수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들? 제가 2월 말에 뭐라 그랬어? 사야 된다. 지수 간다. 어디까지 간다? 못해도 1차 914가 본다. 2차는 938 본다 그랬었죠. 1차를 뚫으면 1차 못 뚫었잖아 지금. 맞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줄였어요. 레버리지도 팔았고 주식들도 팔았고, 예, 많이 줄였어요.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왜 팔았을까요?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 팔라고. 안 파신 분들은 아마 되게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력주들 차익하면서 매수 여력이 풍부해졌어요.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매수한 것도 있어요. 예, 매수한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죠. 저점에선 제가 막 한 종목당 20%, 25%, 15% 막 샀어요. 고점이 와서 최근에 신규로 새롭게 매수했던 종목들은 2.5%. 혹시 모르니까,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2.5%. 신규 매수했던 종목들은 적게 매수하고, 기존에 이제 많이 샀던 애들은 많이 팔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대응입니다, 주식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버스를 샀다. 인버스. 금요일 오후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소위 말하는 굿버스 아시죠? 이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ETF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1% 빠지면 우리가 산 이 인버스는 2% 수익이 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요거는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코스닥 150 지수가 1% 빠지면 그냥 1%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요일날 수익 실현 중이던 거 막 팔았어요. 막 팔고서 요거를 우리는 강력 매수했죠. 비중을 또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인버스를.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수익 날 거야 아마 우리 유료방은. 네, 인버스 수익 인증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해지 매매라고 하죠. 해지. 지수 하락이 예상이 될 적에 지수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지수가 하락했을 때 하락하게 되면 일반 종목들은 마이너스 나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 폭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베팅하는 겁니다. 예. 2월 달부터 지금 우리 3월 달까지 인버스 계속 사고 있죠.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 치면서. 예.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를 볼 텐데, 자 코스닥 수급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잘 보세요. 코스닥 수급에 뭔가 변화가 살짝 생겼어요. 살짝. 일단은 먼저 우리 연기금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우리 연기금 수급을 볼 적에는 뭘 봐라? 연속성을 봐야 된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기금은 약간 이제 단타 치는 애들이 아니에요. 연기금은 꾸준히 어떤 방향성을 잡아놓고서 꾸준히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매도면 매도, 매수면 매수, 그런 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최소 3일 봐라 항상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월 달에도 연기금이 3일 연속 순매수 들어왔다, 이거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수 상방 본다. 물론 그 연기금 수급 말고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제 예상을 적중해가지고 지수가 올랐잖아. 그죠? 이때도 중순에도 올랐고 이때도 올랐잖아. 이게 바로 시장 분석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근까지도 연기금이 한동안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얼마 안 났어요. 100억도 안 나왔어요, 매도가. 한동안은. 그죠? 200억도 매도가 안 났었어요, 2월 달에는. 근데 지금 2월 이후로 한 번도 200억을 넘는 매도가 없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200억 넘겼어요. 아직 연속성은 없습니다. 연속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이제 하루일 뿐이니까 내일 모레, 즉 화요일까지의 연기금 수급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화요일까지 연기금 수급이 만약에 3일 연속 매도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화요일까지 우리 코스닥 지수의 연기금 수급 반드시 확인하자. 이거 자, 연기금 2월 이후로 첫 200억 매도세. 그래서 화요일까지, 화요일 그러면 이제 3월 7일 8일이 되겠죠, 그죠? 아 맞죠, 3월 8일 화요일까지 3일 연속 매도세 나오는지 여부 체크. 이건 이제 부정적 요인입니다. 화요일까지 3일 연속 매도세 나오는지 체크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거. 매도세 여부 체크. 연속성 체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는 외국인을 볼 건데, 한동안은 우리 증시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줄어들고, 보세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것도 추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경에 외국인 매도세가 급증을 했다가 떡락을 했어요, 지수가. 그죠? 떡락을 하는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이제 외인 매도세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죠? 확 줄어들죠. 동시에 매수세는 늘기 시작을 하죠. 제가 그 당시에도 좋은 거다. 잠깐 또 외국인, 이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러시아가 쳐들어가면서 매도세가 급증을 했어. 그죠? 하지만 다음날 매도세를 압도하는 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확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가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천사의 여왕님.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괜찮았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매도세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보다 더 많은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그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스탠스에도 분명히 뭔가 살짝의 변화가 생겼다. 물론 뭐 단발성일 수도 있어요. 단발성일 수도 있는데, 이 매도세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것도 고점에서, 저점이 아니잖아. 고점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시그널임에는 분명하다. 그죠?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났다. 외국인 매도세 증가. 수급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가 생김. 매도세 생김. 부정적인. 그것도 고점에서 매도세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그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만은, 수급은 그렇다 치고 차트를 잠깐 보실 텐데,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볼게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말이지. 고점을 넘긴 것과 고점을 넘기지 못한 것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점을 넘겼다라는 것은 전고점 때의 매물대를 최소 소화를 해줬다라는 건데, 요거는 넘기지도 못하고, 물론 전고점 넘겼다고 해서 100%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넘기고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이야. 차라리 못 넘기고 빠지는 것보다는 넘기고 빠지는 게 그나마 승률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얘는 못 넘기고 빠졌어요. 일단은 좋지 못한 거죠. 자, 그럼 우리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가 솔직히 진짜 안습이에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안습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고점을, 자 보세요. 고점 같은 경우에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맞죠? 이거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느낌 오십니까? 안 좋죠? 고점을 높여야 좋은 건데, 얘는 고점을 낮췄어요. 지금 벌써 연속으로 한 번, 두 번. 맞죠? 거기다가 코스피는 저점까지도 낮췄어요. 이렇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자,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추세를 놓고 본다면 이런 추세가 돼요. 이게 이제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건데, 찍어볼게요. 제가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다. 다시.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지금 코스피의 단기 추세를 나타낸 거예요. 이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추세선을 통해서. 고점에서 저점, 고점 튕기고 또 저점 튕겼죠. 또 고점. 어떻게 되겠어? 코스피 예상 지지 포인트는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이고, 지워졌네. 이런, 이렇게.
이렇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흘러내리고 있는 거야.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최근에도 코스닥 지수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정말 안 좋은 거야 지금. 코스피 안 좋은 거고, 그나마 코스닥은 여기서 어땠느냐? 얘는 저점 높였지. 봐봐, 높이고 높였잖아. 그리고 직전 고점도 높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섹터를 선택하신다면 굳이 코스피를 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이라 하면 뭐냐면 성장주죠, 대표적으로. 지금 시클리컬 하시면 안 돼요. 시클리컬이라고 한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들인데 경기 민감주 지금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주 쪽 오히려 나타나잖아. 차트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유로방에 뭘로 많이 먹었다고요? 2월달에 성장주를 먹었어. 성장주로. 엔터, 게임, 메타버스 요런 애들을 먹었단 말이야. 2월달에 성장주 매수해서. 섹터를 볼 줄 알아야 돼. 딱 나타나잖아. 추세가 다르죠? 코스피와 비교했을 적에 확실히 얘네가 강하죠. 그래서 여기 차트, 여기 코스닥에도 이 앤드류 피치 포크를 잠깐 제가 그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추세선대로 100%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추세에 흐르는 대로라면은 코스닥 지수는 이제 이번 주 새로 시작한 주에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죠? 네, 여기서 한번 지지 한번 받을 수 있겠지. 지지 받으면은 뭐 땡큐인데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요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다? 앤드류 피치 포크라는 추세선입니다.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 추세선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케바케이긴 한데 이게 코로나도 맞춰요. 코로나 저점도 잡아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차 더러우니까 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코로나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보세요. 잘 봐요. 짜잔. 이 앤드류 피치 포크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그 저점과 고점을 이어요. 그걸 딱 이렇게 포크로 찍어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야. 대충 보면 이게 보세요. 보시나요? 이게 고점끼리 있게 되면 여기까지 가. 대충. 아이고. 이렇게. 신기하죠? 기가 막히죠? 네. 앤드류 피치 포크. 이게 바로 앤드류 피치 포크. 고점끼리였어. 저점, 고점. 그랬더니 딱 떨어지는 거야. 기가 막히지. 예. 이게 앤드류 피치 포크예요.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주식은 아는 만큼 벌 수 있다. 아는 만큼 벌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이제 우리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했을 적에 할 거면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할 거면 뭘 해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하는 게 유리하다. 물리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물리는 게 유리하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이해되죠? 네. 전 항상 그래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닥 전고점 돌파 실패 것은 부정적. 하지만 저점은 높였음. 최근 시장 대비 성장주들 퍼포먼스 양호, 상대적으로 강세. 그 다음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낮추고 있음.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네. 굳이 코스피 지금 시클리컬 할 필요 없다. 시클리컬은 뭐다? 경기 민감주다. 시클리컬 부정적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볼게요. 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지? 뭐더라? 까먹었다. 물 좀 마실게요. 시크릿컬 부정적이라고 해서 뭐 다
그 모든 업종들이 다 부정적이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뭐 건설도 괜찮았고 철강도 괜찮았고 했었었는데 여튼 코스피는 좀 부정적이네요. 차트만 보면 그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이 좀 있었어. 삼성전자 코스피가 못 간 데에는 삼성전자의 영향을 사실 무시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애들의 퍼포먼스는 괜찮았거든요. 분명히 자동차 안 좋았죠. 자동차 현대기아도 실적이란다. 차트가 되게 안 좋았고 약했어요. 유독 그 자동차 쪽에 되게 약했고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는 최근에 러시아 뭐 제재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쪽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었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다. 코스피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약세가 영향이 컸음. 약세 영향이 컸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스닥의 3중 바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 이걸 볼게요. 코스닥의 경우에 3중 바닥 긍정적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네,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 진짜 올라가는 거라면 뭘 확인해야 된다? 자, 추세 전환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추세 전환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다? 자, 추세 전환의 기본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것이다. 맞죠? 자,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이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최근에 저점을 높였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점을 못 높였거든요. 맞죠? 그럼 얘가 지금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뭘 확인하기 위해서 밀리는 거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빼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저점을 높이기 위한 확인 작업이 이번 주에 나올 수가 있어요. 맞죠?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빌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장단기 금리차 이슈도 분명히 한번 뉴스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빌미로 저점을 바닥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증시 차트를 보자. 이거 제가 유료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미증시의 주봉 차트가 미국의 주봉 차트가 심상치가 않다. 미국의 주봉 차트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일봉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봉부터 보자. 자, 일봉부터 나스닥 일봉. 네. 이거는 그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밤에 밤 11시 50분이죠? 그때 제가 이제 유료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나스닥 빠지고 있는데 예상 지지 맥점은 13,320에서 350포인트 부근이고, 그리고 이제 1.4에서 1.6% 본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이제 금요일 밤에 실제로 딱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지지 받죠, 그죠? 올라오죠.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 캡처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자, 나스닥 지수의 일봉을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딱 봤을 때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들 네, 박한웅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잠시만요. 네. 자, 카톡 검색창에서 특공개미를 검색하시면 이미 이제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무료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리딩 내용 다 똑같아요. 추천주도 똑같고 시황도 똑같고.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무료 카톡방에 입장해 계시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입장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특공개미 그 카톡 검색창에서 특공개미를 검색하시면은 방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참여 코드 문의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안내를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보시면 우리 랄랄랄님, 네, 차트 보고 맞추는 거 너무 신기하죠. 많이 깨지면 돼요.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욕도 많이 먹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깨지면서 배운 것들을 우리 특히 유료회원님들께 아낌없이 제가 전수를 많이 해드린다. 맥점 잡는 법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네. 자, 강의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흐름이 안 좋아요. 네. 이게 왜 안 좋느냐? 여러분들 왜 안 좋으냐? 보세요. 네. 자, 보시면은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 나스닥 차트가 왜 안 좋으냐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21선입니다. 21선.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나스닥 지수의 20일 이동 평균선 보시게 되면 어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밑으로 흘러 내리고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라고. 감이 옵니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 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하향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이번에 자, 저점이 깨진 상태에서 쌍바닥 찍었죠?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일부러 저점을 깨뜨리고서 급등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차트들을 보게 되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21선 넘어가야 돼요. 전 사실 21선 넘어갈 거를 기대했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저항선에서 딱 부딪히더라고. 제가 그때 저항선이다 말씀드렸거든. 딱 부딪히고 빠져버리는 거야. 내심 예상은 적중했으나 내심 아쉬웠어요. 이거 21선 넘겨야 되는데 되게 아쉬웠어.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자 보세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전저점이 깨진 이후에 급등이 나온 케이스가 제법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21선, 그러니까 저점이 깨졌어요. 이때 깨진 다음에 20선을 돌파하면서 급등 나오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죠? 실제로 많은 사례가 관찰돼요. 저점 깨뜨리고 급등 나오는 케이스가 일부러 깨는 거거든.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급등시켜버린다고.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또 뭐 찾아볼까요? 미국은 별로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저점이 깨졌죠. 깨졌잖아요. 깨지고서 확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케이스. 그죠? 많다고, 이런 것들이. 미국은 워낙에 이제 강한 지수라서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도 있네요. 보세요. 저점 깨졌죠. 바로 날아가 버리거든. 이런 케이스 많아요. 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폭락장 이후에 21선 일단 넘어가죠. 맞죠? 폭락장 이후에 21선은 기본적으로 넘기는 반등이 제법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번에도 나오긴 했으나 이거는 제대로 넘어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살짝 걸쳤다가 빠지고 이번엔 급기야 돌파도 못했어. 지금 나스닥의 차트가 정말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추세 전환의 기본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스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점도 낮아졌고요. 고점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차트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뭐예요? 이러다가 저점 찍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거지. 이게 예상이 되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여기서 저점을 높인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 또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나토군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붙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붙게 되면 깨집니다. 네, 붙으면 깨져요. 얄짤 없습니다. 붙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화폐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지가 될 거예요. 그죠? 돈이 무슨 의미야, 전쟁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는 여기서 저점을 높일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즉 그거죠. 미국은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이렇게 쓰리바닥, 이런 식의 쓰리바닥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확실치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 저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걸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 이 가격대 이게 이제 처음에 딱 그 진바다 찍었을 때인데 13,094포인트예요. 맞죠 여러분? 13,094포인트인데 요게 잠깐 보시면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13,313이잖아. 13,313. 13,09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94포인트. 대략 지금 몇 프로 남았냐면은 지금 1.6% 정도? 이게 깨질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 이거를 최소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최소 두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13,100포인트는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주에. 물론 뚫고도 내려갈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점이 깨지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좀 더 제가 그 디테일한 이 나스닥을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보는 어떤 저점이 있는데 그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이 빠진다. 정말 많이 빠진다고 하게 되면 진짜로 12,853? 한 번 더 빠지면은 12,853 정도? 대략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저는 거의 뭐 저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까지 간다 그러면 12,853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3.4% 남았죠. 빠질게. 그러니까 최소 이틀 정도? 최소 이틀에서 뭐 퍼센테이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이틀 정도 더 빠질 게 남아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변수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제 CPI 발표 그런 것들이 있는데 CPI 발표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PI 발표됐다. 발표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리 빠졌으니까. 일전에는 CPI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CPI 발표하고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미리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CPI 발표하고 나서 사야지. 오케이? 왜? 미리 빠졌으니까. 반영됐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주식의 메커니즘이야.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자, 나스닥 일봉은 21선 우하향 중 매우 약함. 쓰리 바닥 찍으러 내려가는 것. 개인적 소견으로는 저 최저점이 깨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봄. 극히 낮다. 1차 지지라인 때 말씀드립니다. 1차 지지라인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 부근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 얼마예요? 13,095포인트 부근이죠. 13,095포인트 부근. 나스닥 1차 13,095포인트 부근이 될 것이고요. 한 번 더 뺐다 그러면 이제 12,853포인트 부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CPI 발표 전까지 빠졌다면 그러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CPI 발표 이후가 될 것. 선반영이 되시죠?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우리 시나리오를 딱 잡고서 가보자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워낙 시장 잘 맞추니까 일단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고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주봉이 지금 딱 봐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 5주선, 이 핑크색이 5주선이에요. 5주선조차도 지금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어. 이게 이 5주선이 이제 2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는. 근데 그걸 돌파 못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5주선을 찍고 끌고 내려오면서 거래가 터져버린 거야. 좋지 않죠. 네. 우리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자, 차트를 뒤집었습니다. 거꾸로 보자 이 말이야. 거꾸로 보게 되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도 보입니다. 네. 평소에 내 눈에 안 띄던 것들도 보이게 돼.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차트상 봤을 때 과거에 이 나스닥 지수의 어떤 맥점을 찾는 건데 지금 맥점을 찾아봅시다. 오늘 강의 긴장되면서도 아주 재밌죠? 막 쫄깃쫄깃하지?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드려요. 갭 상승 내지는 갭 하락은 항상 맥점이다. 갭을 띄우거나 내지는 갭을 하락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 주포의 역할이다. 그래서 갭 상승과 갭 하락 캔들은 항상 선을 그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자, 선을 그었더니 과거에 이 가격대가 나스닥 차트 전체로 봤을 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잘 봐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 뒤집은 차트 기준이에요. 뒤집은 차트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여기를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슈팅 나왔다가 다시 빠진 적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를 종가 기준으로 못 넘어가죠. 딱 걸리고 다시 빠져버리지. 어떤 맥점이 있을 때에 그 맥점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느냐 혹은 못 넘어가느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역시나 맥점이다 보니까 딱 여기서 갭을 띄우고 바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맥점이다 보니까 갭을 띄웠어. 급등이 나왔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빠져버렸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이걸 넘겨버렸네. 어머나. 이번 주에 이걸 넘겨버린 거예요. 이거 무슨 차트다? 나스닥 주봉을 뒤집은 차트다. 이거 넘겼잖아 지금. 과거에 여기를 넘겼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2021년도 2월달. 그때 넘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여기를 이탈했다가 넘긴 이후에 넘기고 나서 지지받고 급등. 또 종가 기준으로 지지받고 넘겼죠. 또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은 차트이기 때문에 뒤집은 차트에서의 급등은 곧 실제로는 지수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를 넘기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지수가 빠졌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넘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미증시는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회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토요일 아침에 미증시 빠진 거 보고서 설렌다 그랬어요. 제가 인버스 적중했다고. 물론 이제 들고 있는 종목 같이 빠지겠지. 우리가 100% 완전 인버스에 몰빵한 건 아니니까 일반 주식들을 두고 있긴 한데 그 주식들 괜찮아요. 제가 좋은 거 드렸기 때문에 지수가 또 무한정 빠지지 않거든. 그래서 이번 이제 하락을 인버스로 수익 내고 다른 종목들은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죠. 그런 전략으로 우리 유료방 포트를 짜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보니까 느낌이 딱 오죠? 맞죠? 이 주봉 차트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됐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눌러볼게요. 네. 자, 화면에서 설명드린 나스닥 주봉 차트, 거꾸로 차트, 뒤집은 주봉 차트 이해되신 분들은 1번 눌러보세요. 어디 몇 분이나 이해하셨나 보자. 좀 물 좀 마실게요. 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 못할 수도 있지. 네, 괜찮습니다. 아, 이거밖에 이해 못하셨어요? 맥점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 맥점. 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셨던 우리 특공개미 청취자분들이라면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계속 돌려보기 해보세요. 돌려보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제가 뭔가를 대답을 하라고 할 때 열심히 대답하시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대답해 주셔야지 저도 기분 좋아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벌써 11시가 넘었네. 벌써 11시가 넘었어. 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들.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잠깐만요. 맞아. 시작할게요. 네. 자, 아무튼 뭐 많이 이해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해 못하셨으면은 반복 청취하셔라. 네, 반복 청취하셔라. 무조건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공부하고 모르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해될 때까지 3번 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알게 되는 거지. 어떻게 첫 술에 배부릅니까? 첫 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미증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네, 나스닥 주봉 차트를 봤을 적에 저도 올라갑니다, 사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빠질 수가 있다. 나스닥 주봉 차트 기준으로 나스닥 주봉 차트는 뭐 나스닥 추가 하락 가능성 농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잠깐 자리 비울게요. 잠깐 금방 올게요. 1분만. 1분 자리 비움. 네, 1분 자리 비움. 잠시만요. 금방 오겠습니다. 네, 잠깐 다녀왔습니다. 잠깐 다녀왔어요. 자,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증시와 우리 미증시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건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근 나스닥과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 코스닥의 완승, 네, 그죠? 완승이에요, 코스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코스닥 대장주, 그죠? 그동안에 찌질하게만 했었던 코스닥인데 1월은 코스닥 꼴찌, 그죠? 네, 가장 찌질했던 증시. 1월 코스닥은 꼴찌였고 가장 찌질했던 증시였음. 하지만 2월 후반부터 분위기가 바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과거에 여러분들, 나스닥과 코스닥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가끔씩 코스닥이 좀 강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강할 때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언제가 있었냐면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강했을 때가 2021년도 3월 달인데, 자 잠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2021년 3월 달에 나스닥 지수를 좀 볼게요. 어땠어요? 나스닥이 그 당시 어땠습니까? 자, 3월 초에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지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21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을 좀 볼게요. 자, 2021년 3월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땠을까요? 보시면은 3월 초에는 빠졌으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초중반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안 빠지고 버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어땠을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엔 이대로 신고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수익력이 좋았죠. 그쵸, 여러분? 아주 좋았어요. 맞죠? 너무 강했어요. 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런 타이밍이 와요. 아주 가끔씩.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씩 이런 타이밍이 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유로방 회원님들께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뭐 제가 지금 이제 무료 방송이니까 이 이상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증시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그랬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근데 제가 먼저 나쁜 거를 먼저 말씀드렸어. 나쁜 거를. 이번 주 뭐 CPI가 어쩌고, 나스닥 지수 뭐 21선이 어쩌고, 안 좋은 말씀들을 막 잔뜩, 말씀드려가지고 다들 조금 분위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채팅창이 얼어있어. 다들 쫄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좋은 얘기, 살짝 좋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한국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주식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증시와 나스닥과 코스닥을 딱 비교해보게 되면 확실히 코스닥은 보시면 심지어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전환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그죠 여러분? 네. 그 정도로 최근에 좀 어떤 강했던 퍼포먼스, 물론 이제 요거는 또 꺾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최근까지의 모습만 본다면은 우리 코스닥이 훨씬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장주.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대장주는 우리 코스닥입니다. 볼까요? 유럽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박살나고 있고요. 중국? 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만큼은 아니에요. 홍콩도 지금 신저가 나왔었죠. 홍콩 신저가고요. 일본! 제가 싫어하는 일본. 일본도 보시면 2월달에 신저가, 3월달에 또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은 1월달에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월달에 우리가 가장 많이 빠졌다 보니까 좀 센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맞지. 1월달에 그렇게 우리 후드려 맞았는데 2월달, 3월달에도 후드려 맞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참고로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증시 어디다? 우리나라였어요. 코로나 때.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오른 나라도 우리 코스닥이었어요. 왜?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꼭 가장 많이 올랐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때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았던 증시가 또 우리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은 어떤 성격이냐면 상당히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이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이에요. 그죠? 빠질 때는 1등으로 빠지고요. 올라갈 때는 1등으로 올라가고요. 또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또 엄청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코스닥에서는 어때요? 중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코스닥은 반드시 단기 매매를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된다. 본격적으로 어떤 상승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좀 이제 좀 스윙으로 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큰 대세 상승장이 끝났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번트 짧게 그죠?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장세가 그래. 개인들이 결코 1월달에 깨졌는데 대부분은 복구 거의 못했거든요. 복구가 뭐야? 손실이 더 커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예, 우리 유로방을 많이 복구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어떤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많이 빠졌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설사 장이 좀 빠질 거라고 하더라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빠지면 사라. 제가 다 적중했었잖아요, 시장이. 이때도 제가 그때 빠졌을 때 사라 그랬지. 올라갔지. 이때도 제가 사라고 했잖아. 올라갔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세요. 얼마나 빠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이번에 정확하게 얼마나 빠질지는 100% 제가 예측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21선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안 된다기보다는 이거 깨지면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안 깨지는 게 좋아요. 네, 가급적이면은. 알겠죠? 21선은 웬만하면 지켜주자. 21선은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차트가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코스닥은 일단 내일 기준으로 많이 빠지면 저는 자 적어드릴게요. 코스닥 지지 맥점 1차 884포인트 부근 봅니다. 일단은 네. 예, 이거 깨지면은 2차 872포인트 부근 예상합니다. 부근이에요, 부근.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신도 아니고 그것까지 이제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보고 있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대략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전망치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이제 또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을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884 부분, 그러니까 882에서 정확하게는 882에서 88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872 잡아냈는데 잠깐만 872 심하게 빠질 경우도 864, 872 정도. 그래, 872 정도. 이 정도면 됐어. 872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872 밑으로 870에서 대충 872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네, 870에서 872 정도. 네,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봤자 870 정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종가가 900포인트잖아요. 네, 872까지 가게 되면 대충 3%예요. 그죠? 하루 만에 3% 빠질 것 같지는 않고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거쳐가지고 빠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여기 블라인드 스토리님. 네, 아까 설명드림. CPI 지수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3월 10일이었나요? 맞죠? 3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CPI 아이고 CPI 아까 제가 어디 갔니? 갑자기 사라졌어. 에이 뭐야 어디 갔어? 다시 여기네요. 3월 10일 CPI 그죠?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네 3월 10일 CPI 발표.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은 요즘에 제가 워낙에 또 시황을 잘 맞추니까 우리 회원님께서 찐 시황이다. 진 시황이 아니라 찐 시황이다. 이렇게 또 별명 붙여주셨는데 이 찐 시황이 봤을 적에는 1차 882, 884, 2차는 요 정도. 이게 이제 대충 마이너스 3.1% 정도 나오고 884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2%. 그리고 이제 884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2%, 이것도 883에서 그러니까 883포인트 부근이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정도.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다? 자, 결론. 많이 두려우셨을 텐데. 결론. 네. 나토 전면전만 없으면, 나토 혹은 개인만 없으면
없으면 빠지면 없다는 개입이 없다는 전제하에 빠지면 매수 관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빠져봤자 매수 찬스에 기다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봤을 적에 원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짧게는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후에 보면 주가 다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적에는 아마 글쎄요, 뭐 3, 4개월 정도? 진짜로? 그 정도 봤을 적에는 지금이 결국 매수 기회였음을 다들 알게 되실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시황 브리핑 좀 길게 설명해드렸는데 다들 이해되셨죠? 그죠?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짚어봤어요.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차트, 수급 뭐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는데 다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특공개미 무료 카톡방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시황도 받아보시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률이 아주 높아요. 이미 무료 카톡방에 참여 중이신 분들은 그냥 그 방에 계시면 되겠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 제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카카오톡 검색창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특공개미 TV 내지 뭐 특공개미를 검색을 하시면 입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관심주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